경제는 김우빈.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우석진입니다. 그리고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니까 두 분께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갖고 지금 질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조각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검증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 후보를 그 막론하고까지는 아니고 여러 후보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회이사거든요. 예, 예. 뭐 이제 대충 감이 오는 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했나? 그다음에 도대체 이러면 사회이사 제도라는 게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 많이 들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사회이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IMF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견제장치였잖아요. 예,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사 역할을 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 역할과 의무에 있어가지고 사내이사, 사회이사는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외부 사람이 이제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고, 뭐 초창기에는 저는 사회이사 역할이 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회사들이 이사회도 안 열고 막 자기들끼리 그 서류로만 그냥 가라로만 하고 네.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네. 사회이사가 있으면은 최소한 회의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건도 올리고 내용도 이제 뭔가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사회이사를 사실은 대주주나 오늘 경영진의 견제 장치로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친분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친분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과 견제에 있어가지고 그 역할이 지금 미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회의감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시점이 온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뭔가 이 교수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교수는 그렇죠. 예, 교수는 뭐 이 두 분은 사회에서 뭐 맡고 계신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저도. 예, 전혀 시켜주질 않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견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약간 배제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조금 더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사회이사들이 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건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예, 뭐 그런 건들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거를 좀 그 사회이사의 우리나라 사회이사제의 애매한 성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개 제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네. 저번 시간인가 제가 겸임이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에 그러니까 똑같은 은행에서 파견한 이사가 여러 기업의 이사를 다 맡아가지고서 네. 기업들 네트워크의 중심을 만나 이런 건데 네. 지금 우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회이사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벌 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오너나 경영진의 전횡을 사회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감시하고 균형을 맞추자는 이른바 가버넌스의 저거거든요. 이 취지에 좀 더 가까운 제도는 이런 겸임이사 이게 아니고 사실은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데서 시행되는 그 공동결정제라는 게 있는데 예, 거두절미하고 뭐냐면은 노조 대표가 이사로 들어가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는 게 난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별 노조도 기업의 배타적인 이익만을 저거 하게 되니까 그렇죠. 노사가 그냥 짝짝꿍이 돼서 기업 입장만 저거 할 수 있는데 스웨덴이나 독일에 있는 그 겸임이사 여기서의 노조가 보내는 이사는요. 산별 노조나 중앙 노조에서 파견하는 노동 쪽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측 노동 일반이죠. 특정 기업의 노조가 아니고 그 노동 일반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걸 간접으로 해서 사회 전체의 산업적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들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 사회이사의 취지를 보자면 원래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경영진을 어떤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애매하게 뭐 시민단체 대표다, 그다음에 대학 교수다 이런 애매한 사람들이 이런 뭐 시민단체 대표들이 다 애매한 건 물론 아닙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뭘로 변할 수가 있냐면은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겸임이사제, 미국에 있는 겸임이사랑 비슷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사분들은 기업 안에 있는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결정권에 있어도 몰라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여러 기업들의 그 관계를 갖다가 매개하고
그 지배 엘리트들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역할로 변질될 위험이 있죠. 지금 우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견제 역할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했다가 장관이 이렇게 되면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관련해서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건데 예. 하나는 이제 윤 당선인 측근들이 이제 사회이사로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들. 검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회이사로 가고 사회이사로 지금 뭐 하여간 가고 있다. 이런 쟁점이 하나가 있고 그 두 번째는 네. 이제 그 뭐 인수위에 참여했거나 혹은 이제 지금 장관으로 이제 인선이 됐는데 혹은 장관으로 인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이사를 했다. 근데 내가 사회이사를 했던 그 기업이 나의 관리 감독 체계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다. 예를 들어서 이창양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를 여러 곳에서 했던데 여러 군데 했죠.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아버리면.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이제 공무원 출신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유학을 갔다 와서 카이스트 교수를 해가지고, 뭐 산업도 잘 알고 교수를 했기 때문에 뭐 다수의 기업에서 그 사회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인수위 이제 그 2분과 간사가 됐는데 경제 2분과 근데 그 뒤에 또 임명을 이제 한 그런 시점 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실 그런 거는 거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진행됐다는 뭐 측면이 있고 뭐 윤석열 그 당선인 측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권익한 남부지검장은 이제 사회이사로 돼 있고 이분이 이제 사실 뭐 그냥 소문으로 장재원 비서실장하고 뭐 윤 당선인 사이 가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예. 삼성카드는 이제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사회이사로 서명했고요. 효성은 이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윤석열 그 당선인 결혼식 때 주례를 받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멘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측근들이 지금 가고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약간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장관 아까 이창양 뭐 그 장관 후보자 얘기도 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그 사회이사로 했던 그 회사의 관리 감독자로 나서게 된다. 예컨대 지금 아직 인선은 되지 않았지만은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목 그 전 차관이 지금 지금 뭐 약간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분이 이제 신한금투에서 그 사회이사를 하셨거든요. 신한금투에서 하셨는데 신한금투가 이제 라인 선택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고 또 앞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금융위원장이 그 제재의 그 의사결정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던 회사에 사회이사로 있던 회사에 혹은 내가 내렸던 의사결정을 내가 다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예요. 그래서 이제 S5일 그 사회이사를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률에서 뭘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상장회사 법률 자문을 맡은 체결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사회이사가 될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김현장에 있었으니까 김현장하고 SOE라고 자문계약이 체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현장의 변호사들은 사회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난 변호사는 아니다. 나 고문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또 추가적인 조항이 뭐가 있냐면은 회사와 거래 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도 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피용자도 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김현장의 고문이 김현장의 피용자냐,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로 그냥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거냐. 그거는 법적인 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월급 받고 사무실 받았다면 피용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금. 예. 참 짚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아무튼 근데 한번 좀 그냥 일별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아까 저희가 그 JB타임즈에서 두 분께 그 질문 드리기로 하고 좀 남겨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짧게.
지금 50조 추경 얘기했잖아요. 근데 17조 이미 했고 33조 원자 한다고 치고 그 돈으로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소급해서 전액 보상이 가능한 돈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뭐 50조 추경에 꼭 그렇게 뭐 연연 안 해도 되지 않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혹시 후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저 대답하기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손실 규모를 그러니까 제기 그렇죠. 나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 규모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따라 고무줄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실 방법에 있어갖고 이걸 갖다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탕감으로 갈 수도 있고 원금에 네. 반대쪽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해오던 그 어떤 그 추가적인 금융 대출 있죠. 대출. 이거를 늘려주는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은 50조입니다만은 뭐 이게 이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범위에 따라서 고무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아까 뭐 50조로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 뭐 홍남기 부총리 때부터 계속 손실 보상과 관련된 그 규모를 보면은 정부가 추산한 손실 보상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 작년에 봤을 때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게 2조 3조 그만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정부가 그 추산한 거고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러니까 계산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간극이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또 분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로 정부가 추산한 것이 일단 뭐 없어 가니까 손실이 생겼으면 이제 그럼 니네가 다시 입증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손실 보상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태도가 예전부터 견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뭐 최근에 그런 뭐 손실 보상 관련된 규모 얘기가 나왔다면은 아마 그런 거에 추천했을 때 뭐 그걸 소급한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 뭐 행정 조치 때문에 생긴 손실 보상은 그렇게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최근 이 손실 보상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금 통화가 한 150조 정도 됩니다. 150조. 그러니까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현금이 예. 물론 이제 통화라고 하는 거는 뭐 현금 외에 다른 뭐 예금 통화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규모가 커지겠지만 현금으로 따지면 한 150조 정도 되는데.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뭐 지갑에 현금 안 넣고 다니거든요. 예, 다 근데 카드로 이때 쓰죠. 현금이랑은 그 카드도 다 포함한. 포함이에요? 예. 제가 말하는 현금은 완전 현금. 지금 말씀하신 게 완전 현금. 빳빳한 빳빳한 현금. 현금이 한 150조 정도 되니까. 그 손실 보상을 위해서 50조를 편성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50조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 150조 따지면 진짜 큰 건데. 그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돈이 풀렸을 때 임팩트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추경호 하여간 뭐 부총리 뭐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마 고민이 심할 거다. 말은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보면은 재원도 구하기가 어렵고. 아니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출 지원을 해준다고 쳐요. 그럼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상이 아니고 그 금융업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관련해서 제일 예민한 쟁점은 뭐냐면은 지난 2년 동안 폐업한 분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중에는 그냥 폐업하고 싶어서 폐업한 분들도 있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분들도 있는데 그럼 중간에 폐업해서 정말 피해를 보고서 폐업한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도 안 할 거냐 말 거냐. 이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그 그레이 회색 지대라고 그러죠. 그게 무지하게는 없습니다. 야, 이게 뭐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대출 관련해서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PPP라고 하는 제도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체 프로텍션 플랜인데 대출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임금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걸 탕감해주는 제도고.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하셨죠.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임대료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임대료도 일부는 우리가 해줄게 해서 이제 그렇게 재정으로 이제 이 전환을 해주는 이런 거는 아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50조가 한꺼번에 풀렸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존에 나가는 대출을 이름 바꿔서 그렇게 대출로 내보내고 재정으로 전환해 주는 거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눠서 재정으로 전환해 주면은 그러면 이제 지원도 할 수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박도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번 정책 창의성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오늘 어찌 보면 오늘의 본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조각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 경제 그러니까 내각 경제팀이 구성이 됐는데 일단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석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경제팀. 뭐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조각을 다 해놓고 나서 경제팀을 보니까 이게 경제 원팀을 찾았는데 다 모으고 나니까 론스타 원팀이 됐다. 네, 론스타 원팀. 그래서 한 분 한 분씩은 론스타하고 조금씩밖에 관련이 없는데 네. 다 모아놓고 나니까 론스타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였다 지금. 네, 그렇게 보여져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론스타 원팀이다. 예.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유소년 축구팀 대표팀 혹은 야구팀 리틀 야구팀을 모으다 보면은 어떤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축구팀은 다 공격수를 모아요. 그래요? 각 팀의 공격수를 뽑아요. 그리고 야구팀은 투수를 뽑아요. 예. 왜냐하면 공격하는 잘하는 애가 수비도 잘하고 골키퍼도 잘 보고 다 잘하고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니까 공도 잘 던지고 수비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마야구는 보통 그렇죠. 빠따도 잘 치고. 예. 예컨대 뭐 우리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동상고 4번 타자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그런 격이 됐다. 지금. 그 지금 금융 정책 라인들이 지금 다 줄을 서서 지금 라인업이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다 금융 쪽입니까? 그래서 이게 종합병원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의대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걔네가 공부 잘했지. 다 모아놓고 나니까 피부과, 성형외과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정형외과, 외과 이런 거 그런 거 없고. 없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쉽게 왜냐하면 하면 그럼 경제팀 안에 다양성이 없다 이거네요. 지금 그런 게 없고 지금 한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잘 됐을 때는 아주 효율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방향이 틀어졌을 때 이거를 바로 잡아줄 사람들이 없다.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어가 안 되고 한 방향으로 굉장히 틀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각을 구성하거나 팀을 만들 때에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키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검찰 특수보고에서 왜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금융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 관료를 만날 그 경우가 있죠. 특수부는 금융 라인이거든요. 특히 금융 쪽을 만나게 금융 쪽을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수사도 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 그 특수부 출신 검피아하고 금융 모피아의 연합 정부가 됐다. 와. 그래요? 잠깐 우리 그러면 홍기민 소장님 그러니까 총평까지 들어보고. 예.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게 방향이 안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보통 이 내각을 구성을 할 적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 각각의 그 부서들이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충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그게 종합되고 그렇죠.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범적인 좀 잘 됐던 정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상충이 심한 데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재무부 장관은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부는 주로 돈 쓰고 붙으니까. 돈을 쓰려고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재무부에서는 항상 열중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건 뭐 어느 나라든 그렇게 나타나야 되고. 근데 좀 이따 뭐 여성가족부 문제 얘기도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서가 원래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이번 5년 동안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입장을 좀 보여야 되고 그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을 적에 조각이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리틀 야구단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성적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펙 좋은 거죠. 스펙 좋고 경력 좋은 사람들, 무난한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 저기에 다 앉혀놓으면은 이 도대체 이 내각이 각각의 부서에서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지가 보이질 않고 그다음에 총체적으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것도 가계부채도 줄이고 국가부채도 줄이고 물가도 잡고 경기제도 살리고 성장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무슨 방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리틀 야구단으로 표현하신 게 제가 지난주에 그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그것하고 이제 같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이 조각되어 있는 이 상태가 그 방향 부분에서 이게 봤을 적에 이 집단이 그러니까는 옛날 한 15년, 20년 전부터 쭉 내려온 집단, 그 이걸 해오시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내외적으로도 복잡하고 바깥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적으로는 지금은 잠재적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그 펄리시 믹스라고 그러죠. 이게 그 정책 결합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계속 전통적으로 해오던 분들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원팀에 해당하는 그런 팀이 이렇게 다양한 도전에 그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리틀 야구단이 그러니까 지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두 가지의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는 각 부서와 방향에서의 다양성을 갖춰야 되고 방향성을 아우를 수 있는 죄송해요.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그럼 추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내각 경제팀을 지금 평가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김대기 이제 그 실장이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실장이나 수석이 또 견제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 포지는 또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김대기 그분도 경제 전문가라고. 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견제 보세요? 기능을.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무원 사회라고 하는 게 그 서로 이제 선후배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키를 진 사람이 얘기하면 나머지가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선배가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안 납니다. 예. 대장이 얘기하고 나머지 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견제 균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고 특히 이제 이제 서울대 김소영 교수님께서 경제수석으로 지금 물망에 많이 오르시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뭐 하여간 제가 조금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기재부에서 조금 견제가 좀 있어요 지금 인수위 내에서도 김소영 교수에 대해서 네, 견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눈치채셨는지 안 채셨는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이제 회의가 있고 뭐 이러면은 안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죠. 그래서 그런 뭐 이게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그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정리하면 쉽게 얘기하면 김소영 교수는 이른바 모피아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분이 경제 수석이 되면 그래도 일정하게 내각 원팀을 견제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아 물론이죠. 예,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옥상옥 구조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근데 이때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으려면은 양쪽을 총괄하는 거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정책 최고 결정자가 양쪽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얘기가 실릴 수도 있고 뭐 힘이 실릴 수도 있고 안 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아마 우 교수님도 그걸 아마 시사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원팀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영어로 이제 오토노머스 하다라고 그러는데 자기들 스스로 굴러가는 이런 걸 만들면은 우리가 어떤 인상을 받냐면은 대통령 최고 결정자가 경제 부분은 아예 이렇게 턴키라고 그러나요? 통째로 이제 경제팀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경제 관련되신 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큰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생겨요. 그렇군요. 예, 이어가 주시면. 그러니까 그 교수 출신이 경제수석으로 갔을 때 우리 성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예. 일단 밖에서 떠드는 거 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제도와 법률과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의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지시를 해야 되는데 들어간 날부터 지시를 해야 되는데 갖고 온 거 보고 와서 코멘트하기 시작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소리는 지르는 것 같지만은 이미 서류 깐 놈이 이 회의에서 서류를 깐 사람이 그 서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경제는 특히 이제 숫자 잘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거기 이제 청와대 구성 아마 실무진들 구성이나 지금 요 경제라인 구성이나 다 거의 한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그렇게 깔아버리면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견제가 쉽지 않을 거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구성으로는 상당히 한쪽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금정국 출신 공무원들이 관치가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산업이라는 게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규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금융산업이 그러면 아주 선진국 같은 산업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부가치율도 떨어지고 금융산업이 뭐 자산으로 보니까 커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통제를 받으면서 강하게 통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앞으로 먹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예컨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굴뚝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거 굉장히 세계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금융산업은 좀 많이 뒤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출신 공무원들이 이거를 산업을 경제를 이끌어갔을 때 과연 창의적인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죠. 효과적인 뭐 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도 뭐 나올 여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한때 그 금융 정책하고 산업 정책이 결합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금융허브론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분들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이제 보니까는 그 샌드위치론 그 당시에 유행했는데 중국하고 일본의 샌드위치 됐다.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의 미래는 동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돼가지고 서울을 금융허브로 만들어서 이걸로 먹거리를 만들자.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그 2000년대 말에 제기가 돼가지고. 뭐 인천 얘기 많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천뿐만 아니고 인천의 그 아라뱃길 송도부터 시작해서 아라뱃길 거쳐서 그 서울의 용산 해가지고 종로 동대문 운동장까지 그 지형이 사실은 그 서울 허브라는 그 금융 허브라는 구성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요. 거의 2000년대 말이었는데 이게서 실제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이 됐었어요. 근데 2009년에 이제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어떤 구조라든가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성격이 바뀌니까 이 금융허브 대망론이라는 게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들어온 다음에는 이게 잠잠해지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있어서 큰 역할을 못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어떤 가진 좀 상대적인 후진성이랄까 낙후성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분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으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화된 산업 구조나 구조에서 이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내각은 원팀이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견제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교수 출신이 간다면 견제가 거의 안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키맨은 대통령이라고 봐야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잘하실 거예요.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식견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가 없어갖고 제가 그분하고 만나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작년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경제에 대한 어떤 그 특수수사만큼 딱 그립감을 딱 지고서 할 수 있을 그 정도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참모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참모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 짜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지금 작동하기 좀 어려워서 그게 걱정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만 보는 거고 아까 끊어진 거 있잖아요. 건피하고 모피와 연합이라는 얘기 좀 풀어주세요. 좀 더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얘기가? 이제 지금 이제 검사들 중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사실은 여러 군데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약간 한동훈 이제 후보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책임 총리제가 아니고 책임 법무장관 체제가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쉽게 이제 흔히 하는 왕장관이 될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왕장관 넘어서는 거죠. 왕장관도 넘어서. 왕장관 넘어서고.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치고 한동훈 장관이 경제 문제까지 그러면 뭐 관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권력이 다 그리로 흐른다고 보는 거죠. 뭐 어떤 뭐 부패라든가 수사 같은 부분에서 금융이라든가 경제 이 우리나라는 대기업 체제가 이게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특정 부분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나면 굉장히 민감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보통
이 내각 책임제 국가에 가면은 이 Ministry of Finance라고 불리는 재무부 장관이 넘버 2가 하는 겁니다. 원래는 예, 넘버 1이 수상을 하고 그다음 넘버 2가 이 재무부 장관을 보통 해서 재무 훈련을 받고서 이제 수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각의 질서가 보통 그런 식으로 쭉 잡혀져 있어요. 영국 수상을 챈슬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 실무 장관들이 들어온다고 치면은 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부총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금 부총리인데 부총리 통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게 아니고 대통령하고 바로 직접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가 만약에 의사소통이 예컨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리와 대통령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 회동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인데 만약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매일 전화한다. 그러면은 급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법무장관한테 들고 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쉽게 하면 그 말씀이죠. 한동훈 장관이 급행열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모든 권력 관계를 오버라이드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권력은 이제 그렇게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권력은 예, 대통령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권력이 이제 집중이 되게 되는데 그럼 당선인이 일부러라도 거리를 두고 내각의 이 순서대로 의사소통을 해줘야 내각이 이제 기강이 잡히는데 그게 아니고 친한 사람 위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각이 무너져서 저는 어저께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장관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서 한덕수가 한동훈에게 머리를 수그릴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봤어요. 어떤 얘기를? 우리 한동훈 무슨 이제 그 법무장관 후보자가 미래의 법무 이런 거를 잘할 수 있고 무슨 비자 업무 무슨 이민자 이런 업무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뽑은 거다. 우리가 추천한 거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다 찍어서 내려온 거고 한덕수 총리라고 하면은 거부를 했었어야죠. 이렇게 내각이 구성이 되면은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고 사실은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이제 총리 후보자 재청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칭찬하는 걸 보고 나서 한덕수가 한동훈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다. 지금 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 교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를 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무부의 그 관할 업무는 그 검찰 수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법 전체인데 그 법과 규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 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물론이죠. 이걸 다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동훈 씨라는 분이 이제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고는 많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쭉 검찰 수사를 굉장히 유능하게 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를 계속 해오신 분이 이제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이 사회와 경제 전체랑 관련된 굉장히 그 와이드한 어떤 범위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러면 이제 그 총리 입장에서는 한번 재고를 한다든가 좀 다른 의견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런 포괄적인 부분까지 그 한동훈 씨께서 아주 훌륭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게 아웃 오브 컨텍스트죠. 좀 맥락에서 벗어난 부분 발언이 아니냐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두 분의 이 걱정이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돼야죠. 그게 기우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게 저희들이 임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도 그건 기후로 끝나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그러니까 특별히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거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당선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더라도 거리를 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경제 코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거의 안 하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도 거기 민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법무부로 모이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인사 검증이나 이런 게 지금 법무부에서 이제 하도록 돼 있어서 각 부처의 이제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글로 집중이 지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인사 검증은 법무부고 경찰을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우려가 되고 이게 효율성도 중요하지만은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견제와 균형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요 권력은 어떻게 견제하고 누구를 견제시키고 요게 맞춰줘야 된다 그림이. 그래야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틀린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누군가 그거를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경제 원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형식적으로는 지금 이 원팀의 사령탑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면? 네. 저는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뭐 추경호 부총리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난관에 봉착했다. 어떤 난관? 그동안 이제 본인이 뱉어온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공약 사항도 있고 그걸 하기에는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퍼즐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안타깝다. 안타깝다. 지금 숙제가 산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 전에 말한 대로 싸움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지금 운동도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상 체계, 방역 지원금 해서 최소한 35조를 지금 한다는 얘기고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지금은 없고 그리고 이거를 하자니 인플레이션이 지금 무섭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 근데 출구 전략은 또 모색을 해야 되는. 예,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처해 있고 또 이분이 또 이제 그 국회의원 시절에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 채무는 45%, 재정 적자는 3% 선에서 묶어야 된다. 근데 우리 벌써 45%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넘어섰고 그다음에 그 아까 50조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준칙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또 돈 쓸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 활동이 지금 사실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졸렬하거든요.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고 인수위에서 뭐가 나오지는 않는데 공약 사항으로서 그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추경호 이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했던 얘기가 자기 손발에 지금 묶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풀고 나올지 한 모수를 하면 그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론스타 원팀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론스타하고 지금 관련이 꽤 있어요.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때 그때 이제 자격이 없다는 보고서를 쓴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론스타가 팔고 나갈 때 론스타가 이제 외환을 팔고 나갈 때 이때 그 금융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ISD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또 관련이 있는데 뭐가 어떤 거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정부가 이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이기 때문에 이 외환은행을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지난주에도 우리 홍 소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해주셨지만은 요게 이제 불법인 경우에는 중재를 더 이상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우리가 주장하면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일종의 이제 우리 방어 논리가 되는데 요거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다. 요거를 우리 정부는 요거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조만간 결과 나온다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경제팀 전체 미치는 영향이 또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론스타 원팀으로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ISDS에서 만약에 우리가 론스타한테 만약에 큰 돈을 이제 줘야 되는 그런 판정이 나온다면은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른 국제 투자자나 기업들도 우리나라 정부에 달려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아까 이제 론스타 원팀이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내각에 포진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책임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 얘기 왜 드리냐면은 관련자들이 이렇게 있는 한에 있어가지고 너 왜 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을 했느냐고 이제 공무원제 처벌을나 문책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책임을 이제 묻게 되는데 그거를 진행을 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유리한 포지션을 우리가 그렇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가져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이창용 그 하는 총재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분도 여기 조금 그렇죠. 살짝 관여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이분이 이제 부위원장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해선 과장이라는 분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분이 이제 론스타에 대한 실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가 되면은 이 론스타가 비금융 지적자라는 사실을 정부는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재산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1년에 2번씩 요 적격자인가를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부위원장 하시는 이창용 그 총재 후보자가 금융위 부위원장을 하는 동안에 2년 동안 그러니까 총 4번이죠.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검사를 아예 안 했다고? 예, 검사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네. 너 그 지금 네가 은행을 소유할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해라. 주식 팔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그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조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직무 유기를 했다. 라고 하는 의심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게 한 팀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한 팀이 됐기 때문에 묻고 넘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우석준 교수께서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요. 물가 관련해서도 나오고 금리 관련해서도 나오는데 요걸 좀 마지막으로 좀 잠깐 짚고 마무리를 좀 하죠. 예. 일단 좀 그 이분이 지금 그 내놓고 있는 그 말을 좀 종합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영어로 왜 영어나 프랑스 말로 왜 뉘앙스가 있는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 기조에 본인도 찬성한다. 기존의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뉘앙스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 이게 현명한 그런 판단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 뉘앙스라 하면 어떤 거예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기존의 그 한국은행 쪽에서 이렇게 좀 금리 인상을 해왔던 기조는 맞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 금리를 이렇게 올릴 거면은 통화를 갖다 이제 긴축 기조로 가야 되니까 지금 차기 이번 정부가 이제 그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완화하는 조치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 아니냐. 그러면은 금리 올릴 거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하고는 다른 이건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병행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예. 이런 게 이제 뉘앙스가 있다는 말씀인 건데 보통 이제 금융 쪽에서 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화끈합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도 높이면은 그냥 완전히 긴축이고 안 된다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이 비둘기파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른바 폴리스 믹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어떤 단색으로 정책을 칠하면 안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이게 뉘앙스를 둬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분 말씀하신 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매파라고 하는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하면 이제 그 비윤전 일종의 양다리다. 그건 뭐 좀 나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양다리 걸쳐야 될 아니 양다리 그러니까 그 대출 규제도 잡아야 되고 금리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양다리. 그러니까 그 대출 실수요자들한테 지금 실수요자들 지금 주택 대출 못 받아가지고 지금 발 동동 구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필요한 그 자금을 공급하는 것도 하면서 또 금리를 물가를 잡는 부분의 노력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비율을 바꿔 양다리가 아니라 두 마리 토끼. 예, 그것도 또 좀 어폐가 있는데 왜? 두 마리 토끼를 또 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그 한 가지 기조로 몰고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려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참 공감하는데 이 DSR 같은 부분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거는 가계부채라든가 국가부채의 그 증가 속도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부채 문제는 부실의 위험이 있다. 이건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를 이게 막기 위해서 DSR 규제 같은 걸 지금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공감을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늦은 감이 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오를 적에 금리 올리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너무 늦게 올리면은 오히려 거품을 터뜨리는 역할을 해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잘못하면은 금리 올리는 시점을 너무 늦추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품을 갖다가 부추기는 이런 저걸 하게 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부글부글하거나 이럴 적에 DSR 규제라든가 이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금리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보면은 꼭 한 템포씩 늦거나 빠르거나 엇박자가 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자산 시장의 거품을 갖다가 부추기는 어떤 그런 그 타이밍 실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분도 지금 DSR이 좀 늦은 감이 있다 이 규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이제 걱정되거나 이제 좋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좀 이렇게 기대하는 바랄까 좀 걱정되는 바는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갖다가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가 심해가지고 조만간 국가 재정 지출의 복지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테니까 네. 지금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다음에 물가 인상 부분이랑 엮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폴리시 믹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정책의 결합이 아주 이단적인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벌어지면은 물가도 뛰고 경제도 불황이면은 이거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어느 박자에 춤을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우선 걱정되는 거 하나가 물가가 지금 뛰는 이유는 통화가 많이 풀려서라기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인 가격 구조라든가 가치사들이 흔들려 가지고 대외적인 원인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때 이거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신호는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국내 어떤 에너지 시장의 구조라든가 전체 가격 구조에 있어서 독과점이나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정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도 인플레를 잡는 정책들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지금 아까 50대 추경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재정 확장도 하면서 물가도 잡아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양한 폴리시 믹스라든가 이런 거를 조합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국가 부채, 민간 부채 이 얘기에만 너무 집착을 하시는 거 아닌가. 요건 제가 조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오석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안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현안이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금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 속도가 조금 낮은 편이다.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지만 딴 나라 8%, 미국은 8%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4%니까 반밖에 안 4%니까 그나마 그 효과를 좀 내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아까 우리 홍 소장님께서 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인플레이션의 요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총수요 측면과 총공급 측면 이렇게 나눠서 봐요. 그래서 총수요 측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을 저금리를 하고 돈을 많이 풀고 재정 정책을 많이 써가지고 돈이 많이 풀린 그럴 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총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요거는 해외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지금 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급에 있어가지고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제때 물건이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뭐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총수요 측면이에요. 총수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측면의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게 없어요. 네. 우리가 가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전쟁 그만하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어디서 뭐 밀을 심어가지고 밀가루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측면은 정부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쓰나미가 오는데 쓰나미를 한 번에 다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세 번에 나눠서 맞을 것이냐. 그 한국은행 몫은 아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아니면 어깨로 한 번 맞았다, 다리로 한 번 맞았다 이렇게 나눠서 맞을 거냐. 예, 그래서 예컨대 뭐 공공기관에 적자가 생기겠지만은 공공요금을 일단 동결한다. 네. 무슨 뭐 대중 그렇죠. 뭐 교통 이런 거 동결한다. 네. 아니면 세수가 빵꾸 나겠지만 유류세 낮춘다. 네. 그렇지. 그건 정부 몫이죠. 예,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요거를 단계 3번이나 4번에 나눠서 맞으면은 네. 원래 웅덩이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은
가생이부터 마르는 겁니다. 그렇죠. 서민들이 먼저 타격을 입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맞는 정책을 좀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서민들의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까 홍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빡빡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서민들이 죽는다. 그리고 고통이 전가가 되죠. 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신용 경색 국면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돈을 이제 은행들이 빼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정부는 정책 금융을 늘려줘야 돼요. 그렇죠. 정책 금융을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거 대환 대출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유예도 좀 상환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2차 보전도 해가지고 서민들이 너무 이 신용 경색 국면에서 타격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저희는 이거를 뭐 역경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역경기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중요하고 다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은 이 정부 재정 정책 당국하고 좀 긴밀하게 조금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정리를 하면 두 개를 다 잡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양쪽에 다 발을 걸쳐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금리 인상 기조라든가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한 30년 만에 찾아온 복잡한 문제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로 그냥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에게 매를 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어떨 때는 어깨가 넓은 사람이 먼저 짐을 져야 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매를 치게 되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방법에만 기대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평등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은 그러니까 다 걸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폴리시 조합, 정책 조합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뭐 너무 많이 흘러갔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빈 소장, 우석준 교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